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시고 상반기 시장 정리하고 7월 증시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 더운데 무탈하게 잘 지내시는 거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7월 증시 점검하기 전에 6월 시황 정리하면서 상반기도 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6월 한 달 동안 보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다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2월, 3월, 4월, 5월까지 계속 오르다가 하락 반전을 하면서 좀 단기 과열, 매물 수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원달러 환율이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 차익 매물이 한 1조 정도가 출회되었고, 그로 인해서 뭐 2600선을 하향 이탈하고 장중에는 2540선까지 밀리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 호스피는 왜 이렇게 약했냐? 일단은 중국에 대한 불안감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한국 증시에는 좀 그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5월 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그동안 많이 샀던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상반기 내내 봤을 때는, 와, 시장이 되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악재들이 있었죠. 금리 인상 계속됐었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했었고, 이외 중소은행들도 파산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던 데에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들이 굉장히 단단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굉장히 괜찮았고 전반적인 경기 흐름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작년 11월, 12월에 봤던 그림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던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 11월, 12월에는 올해 1분기, 2분기 중에 중국, 미국, 한국, 유럽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뒤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올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로 본다면 2%에 달했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단단했다, 굉장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향으로 금리 인상, 금융권 불안, 여러 가지 악재들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 코스피도 이와 발맞춰서 주도주가 부상하면서 뭐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순환적으로 올라가면서 지수 레벨을 2650선까지 올려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힘입어서 시장을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260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한참 뭐 조정을 받는 건가 이러더니 뭐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2600이 넘었어요. 넘었죠. 네. 7월의 코스피는 좀 어떤 모습 보일 걸로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동안의 과열, 그리고 불확실성, 그리고 뭐 수급 불안 이런 것들을 털어내고 저는 7월 달, 8월 달에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6월 달에는 코스피가 흔들릴 때마다 사자, 뭐 악재를 이기는, 펀더멘탈을 이기는 악재는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펀더멘탈적인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면서 시장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7월 코스피 전망은 뭐 2,500에서 2,700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2,600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계속 사모으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7월 달에 2,700 갔다가 끝나는 거냐? 저희는 8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2,700 후반 그리고 2,800선 돌파 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망 제목도 23년 고지를 향하는 코스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23년 고점을 향해서 코스피가 7월, 8월 움직일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악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특히 경기적인 측면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펀더멘탈, 이익, 전반적인 단단한 동력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월달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 이런 거 중요한 것만 좀 추려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7월 초에는 무엇보다도
ISM 제조업 지수가 중요하고요. 예. 최근 보면은 46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게 반등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기업 활동 지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주문 지수가 반등을 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예상치로는 신규 고용자 수는 좀 둔화되지만 여전히 20만 명을 상회할 것이고, 실업률은 뭐 6월보다 좀 5월보다 좀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즉 7월 초반만 하더라도 시장이 큰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6월 중순으로 가면 좀 몇 가지 체크해봐야 됩니다. 7월 12일 날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아마 헤드라인 CPI는 또 떨어질 거예요. 3% 초반으로. 근데 코어 CPI가 얼마나 떨어지는지가 가장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7일, 18일에는 미국하고 중국 실물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 실물 지표들이 얼만큼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7월 27일로 가면 이제 또 7월 F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지금 거의 90%에 가까운 확률로 7월 달에는 금리 인상한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어서 7월 달의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향후 금리 인상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힌트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얼마나 견고한지, 물가 중에서는 코어 물가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또는 금리 인상이 좀 이제 멈출 것인가 여부를 좀 가늠하는 게 아마 7월 한 달 동안 시장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7일이죠, FMC가. 네, 맞습니다. 우리 이 팀장님 또 그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열심히 분석해서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와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은 상반기에 뭐 빅테크만 좋았다. 네. 이 말이 뭐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꼭 최근에 보면은 채권 금리 오르고 또 달러가 좀 강세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되게 그동안 되게 익숙했던 환경들은 뭐였냐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약세를 가야지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게 패턴이었거든요. 아마 거기에 핵심은 아마 금융장세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축 불안이 완화되고, 그리고 뭐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돼야지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월 FOMC 이후에 시장의 성격들이 조금 변한 것 같아요. 예. 특히 6월 FOMC 이후를 본다면 파월 연준의장도 경기 침체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했고, 전반적으로 경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적장세의 특징은 채권, 달러, 증시 같은 방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채권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주기보다는 펀더멘탈, 경기가 어떤가, 실적이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이는데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실적 측면에서의 기대감, 그리고 실적 업황을 턴어라운드 한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패턴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시장의 상승세는 좀 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채권 금리가 연준 고점을 돌파시도 한다든지 달러가 좀 더 반등을 하게 된다면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 흐름들은 기존의 금리 인상하냐, 금리 동결하냐, 금리 인하하냐, 이런 기대감보다는 경기가 얼마나 괜찮은가, 실적은 얼마큼 뒷받침되는가, 특히 2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서 이런 포커스가 펀더멘탈 쪽에 맞춰질 수 있다는 측면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아마 시장 흐름들은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옆길로 새는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빅테크 얘기 나왔습니다. 네. 애플 지금 이제 뭐 3조 달러 달성했고 뭐 조금 있으면은 4조 달러 할 거다. 지금 이게 3조 달러만 해도 이 아마 GDP 이렇게 쭉 나열하면은 그냥 7번째인 것 같아요, 세계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나라들보다 이제 큰 시총인데 시총이죠. 4조 달러 갈 것 같습니까? 올해 안에는 좀 쉽지 않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뭐 좀 더 길게 열어놓고 본다면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도 나올 거고, 뭐 최근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VR 안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애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당장 못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은 상승을 분위기를, 그러니까 애플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내년에는 뭐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줬달라면 뭐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30% 이상 오른다 이런 전망인데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도 이제 좀 나오고 해요. 네. 근데 투자 심리는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지금 80을 넘어서면서 익스트림 그리드, 그러니까 극단적인 과열, 탐욕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시계열 본다 하더라도 올해 23년 2월 고점까지 다 와 있습니다. 이때 물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이라는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이때 정점으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렸던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좀 심리적인 과열은 좀 부담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리스크 지표들도 지금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세는 이어지겠는데 단기적인 건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리스크적인 변수들이 너무 과열권에 있다 보니까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거나 단기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변동성 지표 또한 지금 13% 수준이거든요. 13% 수준이라고 한다면 2010년,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전에 가장 낮았던 수준입니다. 여기서 최근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빅스가 더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단기 변동성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 유지하는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7월 초에 여러 가지 미국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등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 사다가 뭐 대충 한 1조 정도 최근에 팔았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물론 좀 많이 올라서 좀 판 것도 있고 네. 환율이 지금 계속 좀 오르고 네.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이 외국인 매수세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일단은 2022년 7월 이후 지속적인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규모 매수 이후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은 나왔던 반복됐던 패턴이거든요. 일단 6월달에 외국인이 매도 전환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6월 중순경에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2,650선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었고요. 이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이 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하면서 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들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12조 넘게 샀거든요. 그 정도 그 12조를 샀다가 이제 1조를 판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매도 전환이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실적 전망이 올라오는 부분, 시간을 두고 본다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1,300원대를 넘어섰지만 여기서 안착하기보다는 다시금 1,200원대로 내려가고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워낙 달러의 약세물이 커질 수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물이 출회되고는 있지만 이게 매도 전환이라기보다는 대규모 순매수 이후 단기적으로 좀 매물을 출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7월 달에는 시간을 두고 바라본다면 외국인 매수는 다시 재개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선행 지수가 사실상 이제 바닥치고 좀 방향이 전환이 된 것 같고 뭐 무역 수지가 또 16개월 만에 흑자로 나왔어요. 이런 거는 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거죠. 확실하게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을 자극했던 게 수출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무역 수지 적자가 뭐 지속되면서 워낙 약세 압력이 커진다,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 둘씩 이런 흐름들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악재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악재들은 시장이 반영을 하는 가운데 기대했던 호재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 무게감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부터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고 빠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OECD 경기 선행 지수에 이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까지도 전월 대비 플랫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2년간의 경기 하강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 가까워졌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 물론 불황형 흑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동안 시장
한국 경제, 한국 증시에 대한 불안감들을 자극했던 변수들이 하나둘씩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측면들은 코스피 하단을 높이고 좀 상승 여력을 높여주는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악재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둘씩 호재로 변하는 가운데 호재의 무게감들이 더 실리면서 시장의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수출이 너무 비중이 크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흑자를 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흑자 내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 안에 구체적인 뭐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감들을 좀 제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수출을 본다면 반도체 수출이랑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은 22년 10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한국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이 두 가지 축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그림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돈을 벌고 비관적인 사람은 명예를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 부채 한도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채를 추가로 찍어서 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시중 유동성은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증시에는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악재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다는 안도감 이후에는 결국에는 미국 정부 예금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5월 말에 485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정부 예금이.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4,086억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채권 발행도 이어지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유동성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면은 그걸 걱정해서 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펀더멘탈을 믿고 사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겠죠. 저는 펀더멘탈을 믿고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 12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동안 8,920억 달러의 채권이 발행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보면은 미국 증시가 등락은 있었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경기가 좀 더 상대적으로 불안했던 신흥국이 좀 빠졌던 그림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따라가는 그림이지 유동성에 의한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두려워해서 파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때문에 특히 뭐 6월 말같이 시장이 흔들릴 때는 사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채 발행 누적액을 보시면은 올라가고 멈추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거와 증시 흐름과는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감들을 자극했던 유동성 불안 문제는 일단은 이제 좀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준 입장에서도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의 유동성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제어하겠다, 자제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유동성 불안은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과정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변수는 절대 아니니까 오히려 경기가 어떤지, 실적이 어떤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제 은행 리스크가 좀 사실 컸었죠. 네. 실제로 뭐 파산을 하기도 하고. 네. 그게 이제 금융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실물로 전이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네.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대형 은행들은 참 괜찮았다라는 그런 안도감 속에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네. 하반기 지금 이제 대형 은행들 사정. 네.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좀 어떨 걸로? 일단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하거든요. 네. 어떤 정도의 가정을 하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은행들, 대상 은행들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만큼 그리고 충분히 자본은 갖고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데 23년에는 작년보다 좀 타이트한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23개 대상이 됐던 23개 대형은행들은 모두 통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매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을 때 22년 테스트에서는 손실 규모가 6,122억 달러로 추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23년에 들어서는 5,410억 달러 줄었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대형은행들은 상당히 단단하구나, 영업력이라든지 안전판이 되게 견고하구나라는 것들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는 은행권 불안이라고 하더라도 좀 갈라서 보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체 은행의 불안이 아니라 중소은행,
그리고 취약은행, 특수은행들의 문제지 이게 미국 은행 시스템 전반적인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 경기가 나빠질 거야, 엄청 안 좋아질 거야라는 전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권 불안의 나비 효과가 실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예. 저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좀 선이 갈려져 있다. 중소은행과 대형은행, 취약은행과 우량은행. 이 선이 갈라져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들이 흔들리고 뭐 파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경기가 좀 불안정해질 수는 있어도 이로 인해서 미국 경제 전반적인 충격이 가해질 것은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중소은행과 대형은행, 우량은행과 취약은행 간의 선은 분명히 그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탁금 같은 경우, 예금 같은 경우도 대형은행으로 오히려 더 집중이 되면서 대형은행의 자본이라든지 여력은 더 커졌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막연한 우려감보다는 은행권 불안 또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조금 봐야 될 것은 신용 리스크가 조금 높아지는 데 따른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저신용 가계라든지 기업들은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미국 경기 전반, 은행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계속 흘리는데도 시장은 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일단은 6월 FMC에서 이미 다 보여줬어요. 연준이. 점도표를 3월달 5.1에서 5.6, 그러니까 2번 더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던져줬고, 그리고 24년 점도표도 4.3에서 4.6, 25년도 3.1에서 3.4. 점도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상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24년, 25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유효하다. 금리 인상이 2번 남았지 새로운 금리 인상 사이클로 진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연준이 제시한 GDP 성장률을 보면 23년을 0.4에서 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을 0.1%포인트씩 낮추긴 했지만 23년 레벨업 시킨 것만큼 시장 GDP 성장률 전망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즉 23, 24, 25년을 봤을 때 전체 GDP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들이 시장을 좀 버티게 만들어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상 그리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블룸버그 WIRP라는 사이트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기준금리가 7월 달에는 5.28로 한 번 금리 인상한다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11월 달에 5.42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할 수 있겠는데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5.38 금리 인하는 없겠다라는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얼만큼 보나 봤더니 약 4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즉 7월 달에 금리 인상, 1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40% 정도는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안 빠지냐? 일단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매 판매도 견조했고 고용은 너무나도 탄탄하고 제조업 경기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고 있고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50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경제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거고 그 결과 미국 GDP 성장률 전망 자체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전분기 대비를 보면은 원래는 올해 3분기, 4분기 또는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서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번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침체 인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를 본다면 역성장은 없고 이제 플러스 성장에서 완만한 바닥을 통과한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증시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입니다. 통화정책 결정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하지만 펀더멘탈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단적인 예로 과거 흐름들을 본다면 금리 인상기 때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기가 좋다.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을 왜 하냐? 경기가 좋아서 이 사이클이 맞춰지게 된다면 시장은 항상 좋았던 거거든요. 최근까지 시장이 좀 불안정했던 거는 경기는 불안정한데 물가가 너무 높아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정했고 시장의 압박 요인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2번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보면 파월 연준의장도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단단한 고용 그리고 임금 상승률이 높다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이유. 그러니까 전에는 전적으로 경기는 불안정한데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합니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데 반해서 지금은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는데 코어 물가가 약간 문제고 경기가 너무 견조해서 물가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즉 금리 인상의 이유가 펀더멘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시장은 불안정해지기보다는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경기가 괜찮고 경기가 단단하대잖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용 견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견조한 고용의 흐름이 어떻게 계속 될까요? 아니면 좀 이게 좀 악화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비농업 취업자 수를 보면 지금 거의 2년째 20만 명 이상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실업률도 지금 3%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물론 3분기, 4분기를 가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서비스업 경기가 꺾이거나 그러지 않는 한 견조한 고용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연말로 가면서 실업률이 반등을 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본다면 이런 고용 불안이 임금 상승률을 좀 진정시켜주는 영향을 준다면 결국에는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양면의 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업률이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분기, 4분기 경계해야 될 변수지만 시차를 두고 바라본다면 오히려 물가 안정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불안 요인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 중에는 서비스업이나 소비가 이렇게 좀 꺾이게 된다면 아마 실업률이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아마 시장은 뜨거 하면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좀 하단도 높아지는 견고해지는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서 4분기 중에는 불안정하지만 박스권 등락 정도지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미국 경기, 미국 GDP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비중이 가장 큰 게 지금 70% 넘잖아요, 소비가. 네. 그러면 이제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 미국 경기의 어떤 관건일 것 같은데. 맞습니다. 소비를 우리 이 팀장님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소비는 계속적으로 둔화될 것 같아요. 예. 소비는 둔화되고 이번에 PC 보셨던 것처럼 소비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계속되면서 소비 모멘텀,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둔화되고 아마 하반기쯤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 그리고 서비스업 경기가 둔화됨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 레벨이 조금씩 낮아지는 그림이 불가피한데 여기서 좀 주목해볼 부분은 소비보다는 적은 비중이긴 하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조업 생산, 광고업 생산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 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 나빠지지 않는 그림, 오히려 바닥권을 다지는 듯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ISM 제조업 지수도 46, 47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46 정도에서 제조업 지수는 바닥을 잡았다는 점들 또한 제조업 경기가 좀 양호할 것으로 보는 이유죠. 물론 서비스업 경기는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몇 개월 뒤에는 수축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서비스업 경기 둔화 그리고 소비 둔화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기를 좀 우하향하게 만들겠지만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받쳐주게 된다면 아마 미국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나빠지는 그림까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프트 랜딩 또는 마이너스 성장 없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림까지 열어놓을 정도로 미국 경기는 견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엇갈리는 그림이 나온 이유는 이것 또한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직후 제조업 경기가 급반등을 했고요.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서비스업 경기가 올라갔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시차가 좀 달랐던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어렵고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이유 중, 그리고 생각보다 견조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사람들의 소득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업 경기와 제조업 경기가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조금 경계하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할 정도의 경기 충격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보다는 안도감이 점차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통계청 자료도 나왔고, 네. 우리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이제 플랫해졌다. 네. 이 말은 뭐 좀 있으면 이제 좀 상승 반전할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네. 지금 우리 3분기 네. 턴 어라운드 할 걸로 보십니까? 뭐 일단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통계청 자료도 그렇고 지금 순환 변동치가 좀 바닥을 통과하는 듯한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경기가 안 좋은데 왜 한국은 이래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도 제조업, 서비스업, 소비, 제조업 뭐 다 다른 것처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경기 사이클도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판단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2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꺾여 내려왔다는 그림, 다른 선진국보다도 먼저 경기 정점을 통과했다는 그림에 의해서 먼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이 중심에는 아까는 미국은 소비가 비중이 높았다면 한국은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거든요. 일단은 제조업 변화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림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 5월 제조업 지표를 보면은 의미 있었던 거는 그동안 한국 제조업이 안 좋다 했던 생산 능력 반등했고요. 재고 대비 출하 비율도 꺾여버렸습니다. 예. 뭐 한두 달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 선행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리고 생산 능력과 재고 출하 비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변곡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3분기 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5월 데이터까지 나왔거든요. 6, 7, 8월 데이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턴어라운드하고 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통과했다는 시그널들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OECD가 경기 선행지수 우리 4월치를 사실 지난번에 수정할 때 보면 이제 네. 재고가 좀 많아서 예상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재고는 좀 줄어든 거로 나왔군요. 이번에 5월 달은 처음 굉장히 오랜만에 꺾였고요. 물론 재고 출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면은 이 높은 수준에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부분들, 특히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에 의해서 저는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이제는 좀 더 좋아지는 그림 쪽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수출이 살아나야 될 텐데 지난달 플러스 반전했어요. 이 실적이 좀 희망을 보여줬다고 봐야죠. 아직까지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한두 달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빠지진 않을 겁니다. 바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마이너스 6% 기록하면서 좀 마이너스 폭을 줄이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 그리고 대중국 수출 증가율 또한 이 수출 증가율 자체가 4월 저점으로 2개월 연속 마이너스 폭을 줄여가고 있어서 더 나빠지는 그림보다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한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이야, 작년 6월 달에 퉁 떨어져서 이 기저효과가 들어와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좋지 않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 중에 하나가 금액이에요. 수출 금액 보시면은 1월을 저점으로 전체 수출 금액은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전체 수출 금액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국 수출 금액도 올해 최고치 수준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1월 달을 저점으로 한국 수출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일평균 수출 금액이 5월 달에는 24억 달러, 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4억 달러를 기록했고 6월 달에도 23억 9천만 달러 고점권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더 나빠지지 않고 평균 수출 금액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림이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이게 3억 9천만 달러로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전년 대비 변화율과 더불어서 한국 수출 금액 자체가,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한국 수출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고 있구나,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경기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보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총에서 이제 30% 정도가 반도체 두 기업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는 저점 치고 회복할 거란 기대감. 네. 이 작용해서 좀 올랐다면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숫자로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분기 저희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상반기 중 저점을 통과할 것 같은데 1분기인지 2분기일지에 대한 컨빅션이 조금 약했었던 상황에서 최근 수출이라든지 출하량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하게 1분기가 저점이고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겁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 전망치 또한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종식을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업황 자체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죠. 반도체 재고 출하 증가율을 보면은 진짜 안 좋았던 건 맞습니다. 지금 2000년 이후 최저점까지 내려왔다가 5월 달에 소폭 반등 시도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지나고 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가동률이 2월 저점으로 팡 튀는 그림들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재고 때문에 재고와 출하 증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모습인데 어느 정도 가동률이 올라와 주면서, 그리고 재고가 일부 소진되면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이제 5월 달을 지나면서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간 데 따른 업황 실적 턴어라운드는 나타나겠지만,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진짜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림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걱정들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그동안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 기대감들이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작했더라고요. 네. 자, 이제 시즌인데 이 2분기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면서 실적 전망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치 추이를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는데, 반도체가 올라가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이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눈높이가 낮아져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반해서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들, 그런 산업들은 조금은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은 23년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얼만큼 변했는지,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면은 운송, IT 하드웨어,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정도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끝에를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유틸리티도 적자가 축소되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실적에 대한 자신감들은 좀 약한데, 특정 업종, 그동안 너무 나빴던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실적이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특히 1분기 대비 2분기 수출 변화를 같이 보면은 선박, 조선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컴퓨터, 섬유, 일반 기계, 이런 쪽들이 수출이 되게 견조했거든요. 이 흐름과 2분기 실적 전망 흐름들을 같이 매칭해서 본다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뭐 의류라든지 이런 쪽들이 조금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2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시장의 충격 변수로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이 낮았던 업종들은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플러스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쭉 사다가 최근에 조금 팔았는데 네. 외국인 수급 3분기에는 좀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은 계속 그런 2022년 7월 이후 매수, 매도 하면서 계단식으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3월 22일부터 외국인이 8조를 넘게 샀는데 그때 샀던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에는 많이 떨어지면 사고 한 2,500 넘으면 팔고 이 패턴에서 3월 22일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고 1,340원까지 가고 그리고 코스피도 2,400선대에서 2,600선대로 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정신없이 샀거든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익 전망과 그 이익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서 글로벌 증시 대비 이익이 좀 더 나은 그림들, 밸류에이션 부담은 낮아지는 그림들이 만들어졌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3월 중순까지 5월 초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면서 달러 대비 원화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5월 초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워낙 강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국인이 1조 정도를 팔았던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전개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이제 7월을 지나면서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을 조금 더 제어해 줄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10일, 20일 누적 순매수를 보면 22년 하반기 이후 저점권에 도달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매집을 해가는 과정에서 단기 차익 매물을 출회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점에 다가왔다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6월 말을 지나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은 정점을 통과했고 7월을 들어가고 7월 지나면서는 좀 더 매수가 좀 더 강하게 견조하게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7월 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 변화와 더불어서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 또한 시장이 좀 우호적인 흐름들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주가 전망보다 어려운 게 환율 전망. 네, 맞습니다. 달러와 최근 뭐 잠깐 좀 강세고. 네. 3분기는 흐름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환율을 결정짓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언더슈팅이 나오기도 하고 상대적 관계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 저는 환율 방향성의 큰 흐름들을 미국과 유로존 간의 경제 성장률 격차, 기준금리 격차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달러화를 구성하는 거의 57%가 유로화거든요. 예. 근데 둘 간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97입니다. 그러니까 57% 정도의 비율로 거의 전적으로 서로 완전히 반대로 간다. 네,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의 경기가 누가 센가, 통화 정책이 누가 더 매파적인가, 이 흐름에 따라 달러화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작년 2022년은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유럽보다 좋아지는 국면으로 전환됐고, 기준금리 격차도 0.5에서 2%포인트까지 확대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러가 강세였죠. 그런데 3분기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경기는 미국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매파적이었다면 유럽이 매파적으로 한 발 다가서면서 이제 동등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10월 달에 달러 고점이 나왔고 2분기까지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04, 105, 뭐 100까지 갔다 또 103 뭐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힘은 유럽 쪽이 더 매파적으로 가고 있는데 경기가 아직까지 미국이 괜찮다 보니까 둘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박스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2분기 이후 3분기부터죠. 3분기부터 보면은 GDP 성장률도 통화정책 격차도 이제 유럽이 우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뭐냐? 경기도, 통화정책도 유럽이 더 세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물이 높아지면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말 달러 인덱스는
90포인트 초중반, 원달러율 1200원 초반까지 열어놓고 있어서 앞으로 달러 인덱스는 우하향, 원달러율도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게 좀 시원하게 올라갈 때도 좀 된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생기는데 뭐 3분기 코스피는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저번 달에도 와서 말씀드렸던 것은 조정시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3분기, 그러니까 7, 8월 중에는 코스피 2,780, 2,800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 수출 계속적으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요. 무역 수지 흑자,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좋은 변화를 주겠죠. 그리고 한국 경기 선행 지수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2개월 선행 EPS나 순이익 전반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여기에 2분기 실적 시즌까지도 시장에 안도감을 주면서 좀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뜨거워지는 여름 7, 8월에는 한국 증시 코스피도 같이 좀 뜨거워질 수 있으니까 오늘 7월 첫 거래일인데 증시가 등락을 보인다 할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나간다면 지난번에는 2,500선 초중반이라 말씀드렸는데 7월 전망을 하면서 2,600이 깨지면 좀 모아가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처럼 하단도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12개월 선행 EP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단도 상단도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보다는 단기 등락을 잇되 계속적으로 2,700, 2,800 돌파 시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아마 7월을 대응하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4분기에는 좀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 8월 달까지 상승 여력이 지금 2,600포인트라고 한다면 200포인트 정도 남았고 2,600을 좀 깬다고 한다면 지수 자체만으로도 8에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업종이나 종목별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더 크겠죠.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마 여름 휴가는 조금 여유 있게 다녀오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뭐 반도체, 2차 전지, 네. 자동차, 방산, 엔터, 조선 네. 참 좋은 섹터였어요. 상반기. 3분기에도 계속 흐름 이어갈까요? 일단은 저는 주도주가 바뀌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6월 달에 조정받을 때 차별적으로 올라왔던 애들을 따로 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또 다음 상승 사이클, 상승세가 재개됐을 때 같이 움직이는 게 주도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조정받을 때 흔들렸던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셀이고요. 자동차, 그리고 뭐 방산, 이런 애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쉬어가거나 조정받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차별적으로 반등하는 애들은 순환매 차원에서, 그리고 수익률 갭 좁히기 차원에서의 반등이지, 주도주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순환매 대응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순환매도 조금은 자제하고, 좀 범위를 줄이고, 기존 주도주들에 대한 비중 확대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이제 실적 나오고 네. 수출 이제 조금 개선세고.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섹터 종목들이 좋아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2분기 수출도 전분기 대비 개선된 업종들을 같이 보면은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 기계, 철강 정도. 근데 철강은 좀 2차전지 색깔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 IT 하드웨어, 운송, 기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기계는 이런 실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예. 올해 연초 들어서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6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1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더 많이 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급까지 가세하고 있는 업종들, 반도체, 자동차, 기계업 중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운송 같은 경우도 최근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변신을 하고 있고 2016년, 17년과 같은 주도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6년에도 감산 결정이 있었고 2016년 하반기 턴어라운드, 2017년 실적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올해까지는 2016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뭐 울퉁불퉁한 상승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면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력을 꽉 쥐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를 최소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동차, 2차전지 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린다면 뭐 운송이라든지 뭐 조선까지도 관심권에 두고 바라보시면 아마 3분기 수익률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뭐 관련 섹터의 대표적인 종목 전망도 좀 해보고 싶고 뭐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면 이유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대표주들을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매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질 때는 대형주가 강합니다. 물론 1, 2, 3, 4월까지는 코스닥이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랬던 이유는 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고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은 업종 대표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하반기 탑픽으로 제시드리는 게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자동차에서는 기아, 화학, 뭐 2차전지겠죠. LG화학, 조선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밑에 6개의 종목들은, 업종과 종목들은 플러스 알파로서 3분기까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기전자, LG노텍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계 업종이죠. 여기서 북미 인프라 투자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2차전지 쪽에는 SKC, 건설도 삼성엔지니어링,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화학은 한화솔루션으로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적인 쪽이죠. 좀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유통 신세계 쪽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최근 소비가 나쁘다 하지만 소비 판매 증가율은 지금 플러스 반전을 시도하고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특성상 수출 비중이 높다라고도 하는데 수출 증가율과 소비자 심리 지수 간의 상관관계도 굉장히 높거든요. 수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 소비 심리까지도 올라오면서 아마 국내 유통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권에 놓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시장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그런데 시장이 올라갈 때 악재가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되는데 지금은 펀더멘털의 힘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 위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경민 팀장 뭘 봐야 되냐? 이익 전망, 12개월 선행 EPS가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 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아마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한 8월 중순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악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좋아지는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뭐가 있을까를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7, 8월 달까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테니까 모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간 매우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